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의약품 성분이 바뀐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보건당국이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성분 변경 경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한다는 목표로 결핵 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노인과 노숙인, 외국인 등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치료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수소차나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는 얼마나 안전한지 과학 본색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에 대한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발표에서 인보사 이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2017년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식약처는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는 생존하지 않음이 확인됐다면서 현재까지 인보사 K주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 환자 3,700여 명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의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일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이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입니다. 지난 2017년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이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한다는 목표로 결핵 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인과 노숙인 등 결핵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비용과 치료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매일 72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노인 신규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 명의 10명 미만으로 줄여 결핵을 사실상 퇴치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2만 6천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과 노숙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이 강화됩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검진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결핵 확진 검사 비용과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도 면제합니다. 치료 실패로 내성이 생긴 환자는 신약 급여 적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핵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결핵 퇴치 센터를 설치하고 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WHO의 개인미용 장애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안건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와 문체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국내에 도입하기까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게임 중독 질병 코드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몰입에 빠졌다가 금방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에 도입된다면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이용자의 문제일 수 있다며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틀이 정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왕겨로 환경 호르몬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왕겨를 활용해 폐수 속에 존재하는 비스페놀 A를 없애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열로 인해 딱딱해진 왕겨에 이산화망간을 코팅한 뒤 폐수에 넣어줬더니 1시간 만에 물속 비스페놀 A의 95%가 흡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수에 초음파 자극을 줘서 촉매를 널리 퍼뜨리면 20분 안에 비스페놀 A가 전량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스페놀 A는 일부 영수증이나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으로 동물의 내분비계를 교란합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이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열 발전과 더불어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항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포항 지진과 이산화탄소 저장 실증 사업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더니 둘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즉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이 최근 나왔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에 포항 시민들의 어떤 거센 반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우선 조사단이 어떻게 조사를 진행한 것인지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는 지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영일만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단이 이 기간 동안 약 100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주입을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주입을 마쳤고 기간 내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규모 2.0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미소지진이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지진을 보통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 2.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없다,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둘을 놓고 관련성을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주입한 그 시기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이 지진이 촉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단이 또 하나 주목한 점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지점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깊이입니다. 우선 학회는 포항 지진 발생 지점과 이산화탄소를 주입했던 지점이 10km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깊이가 약 800m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포항 지진의 진원이 4km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산화탄소가 주입된 그 지층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퇴적층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실증 사업을 수행한 부지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두꺼운 덮개층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지진과 연관된 그런 사례는 있나요? 네, 우선 전 세계에서 인공적인 요소, 그러니까 자연 요소가 아닌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의 건수를 분석을 했더니 한 700여 건 가운데 이산화탄소 주입과 관련된 지진은 다 2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발생한 지진의 크기도 규모 2.0 이하로 매우 작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이 사실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음 접한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의 사업인가요? 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사실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 저장 기술이라는 거는 땅속이나 혹은 이제 해저 깊은 곳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둠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목적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산화탄소 감축에 실효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해도 어떤 인공적인 재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 사업이 좀 계속될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과 이산화탄소 실증 사업 사이의 연관성 조사가 단순히 2017년 11월 15일에 일어난 단 한 건의 지진만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조사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범대위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진 가능성, 그리고 뭐 심각한 환경 오염, 그리고 또 만약에 땅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을 때 위험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재해가 났을 때 현재로선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포항 지진 이후 이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현재로선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목적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시민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에 전례가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전문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역시 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얼마 전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뭐 많이 보셨겠지만 수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수소차, 뭐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안전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소 폭발 사고에서 봤듯이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뭐 영상을 보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예. 가벼운 특성이 있는 수소가 공기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고 예. 또 이 수소가 공기에 노출됐을 때 아주 작은 불씨에도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안전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진짜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이 딱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간판도 다 떨어져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정부는 사실 수소 경제 로드맵까지 발표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도 안전성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좀 이런 로드맵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확실히 좀 안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많이 좀 대두가 됐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런 우려를 놓고 반응을 먼저 보인 것은 업계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수소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실제로 이 수소차 회사가 실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에 저렇게 압력을 강하게 가한 테스트 중인 모습이고요. 거죠. 네, 예. 뭐 수소 탱크에 저렇게 불도 붙이고 여러 가지 총을 쏘는 실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인데요.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네. 예.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가 그럼 뭐 특별히 안전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은 수소가 들어가는 건데 업계의 설명은 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 탱크가 철보다 한 10배 정도 강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명도 이렇습니다. 연구용으로 설계된 이번 강릉 수소 탱크의 경우에는 철을 용접해서 만든 것이지만 네. 수소
충전소는 한 1000기압까지 견딜 수 있는 용접을 하지 않은 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탱크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것은 뭐 얼마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전반적인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거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점차 우리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건 맞겠죠. 이번 또 사고에서도 보셨듯이 수소가 아직은 또 워낙 생소한 분야라서 네. 이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거나 대처하는 것도 좀 미흡했던 점들이 보였거든요. 앞으로 이 때문이라도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운전면허 따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사게 된다면 수소 전기차를 타고 싶거든요. 네. 정부가 수소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 수소 산업의 안전 확보에도 더더욱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전지의 활용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3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6위 태양전지를 상온에서도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유기물을 이용하는 유기 태양전지는 가공이 쉽고 유연한 데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게 강점입니다. 또 다채로운 색상을 구현해 휴대용 웨어러블 소자와 각종 내장재 등에 쓸 수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광전환 변환 효율이 실제 환경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유기 태양전지를 필름 형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롤트롤 인쇄 공정 기술입니다. 광활성층의 신규 기능기를 도입하여서 기존의 문제점인 고온공정, 대면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유기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고결정성 고분자 소재를 자체 개발해 상온에서 9.66%의 효율을 내는 유기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전지는 상온에서 보통 4%대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개발한 유기 태양전지는 특히 인체에 해로운 할로겐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공정이 적용됐습니다. 게다가 고분자 용액을 빠르고 균일하게 인쇄할 수 있는 공정을 도입해 큰 면적의 태양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이동형 전원에 플렉서블하게 적용해서 옷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텐트에 적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아마 멀리 내다본다면 건물의 창호에 유리창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외벽에 적용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동시에 위험한 미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미 록펠러대 연구팀은 장내 부위에 따라 세포 구성이 달라 장의 구간별 면역 반응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분이 많이 흡수되는 장의 첫 구간은 면역 반응이 약했고, 병원체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장의 마지막 구간은 면역 반응이 강했습니다. 연구팀은 일부 먹는 백신이 장의 첫 구간에서 작용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는 장내 적절한 구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강물이 항생제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요크대 연구팀은 72개국 711개 지점의 강물을 검사한 결과 65%인 111개의 지점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방글라데시의 한 강에선 항생제 메트로니다졸이 안전 기준의 3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또 유럽 템스강과 그 지류 등 유럽강의 8%도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계속 생겨나는 주요 원인이 이 같은 강물 오염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전자담배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청소년 흡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 초중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자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 모형을 부러뜨려 4,000여 종의 유해 성분을 풍선과 함께 날려보내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은 엽서도 붙입니다. 저한테 쓰는 거 담배 피우지 말라고. 초등학생들이 담배 없는 건강한 미래 세대를 선언하며 흡연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학교 주변 어른들의 흡연 실태를 알리고 부스에서 체험 활동도 하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부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 몸도 안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몸을 안 좋다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신다 안 피라고 해야겠어요. 해도 안 좋아지고 수명도 짧아져요. 아이들은 길거리 흡연 금지법 등 6개항의 흡연 예방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시내 1340여 곳의 초중고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흡연자 금연 결심과 비흡연자 평생 금연 서약 등 일주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들에까지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6.7%, 서울은 5.7% 수준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조지아의 한 물리학자가 테이프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테니스 공을 높이 쌓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조지아 일리아 주립대 안드리아 로가바 교수는 테니스 공 25개로 만든 9층 구조물을 선보이며 공의 무게와 마찰력만으로 탑을 쌓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로가바 교수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테니스 공 10개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위로 6개, 3개, 1개의 공을 쌓아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 후 가장 밑층의 각 모서리에 있는 공을 제거하고 바로 위층의 각 모서리에서도 공을 빼 모두 6개의 공이 제거된 상태에서 탑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구조물 위로 공을 3개씩 얹으면 맨 위에 있는 공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가바 교수는 이 밖에도 테니스 공 46개로 모서리 한 군데가 잘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더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성 탑재 로켓이 발사 단계에서 벼락을 맞았으나 별 고장 없이 위성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각 27일 오전 러시아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주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된 후 10여 초 만에 위성을 탑재한 부분과 3단 로켓 사이 부위에 번개를 맞았지만 모든 기기가 정상 작동해 계획대로 항법 장치용 위성 글로나스-M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유주 로켓에는 낭뢰 보호 장치가 설치돼 있어 고장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니콜라이 네스테축 사령관은 위성이 정해진 시간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낭뢰가 우주 로켓 무기를 훼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성은 러시아가 미국의 GPS에 맞서 구축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글로나스 운용을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운용된 낡은 위성을 대체해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정재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은 한빛 1호기 수동 정지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경주 본사에서 경영진과 원전 본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한수원의 모든 직원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영 현장 점검단을 5개 원전본부에 파견해 원전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의 진단과 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청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에서 2018년 전국 측정 대행업체가 고의로 측정 결과를 조작한 사례는 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례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적발 건수 30건 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대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수질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처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는 올해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 SFTS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SFTS는 이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중의 영어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소 피 참진드기. 이게 뭐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SFTS 바이러스 갖고 있는 작은 소 피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병하는 급성 열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SFTS 바이러스는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돼서 일종의 신종 감염병이고 2012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SFTS 환자가 발생됐고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소 피 참진드기가 주로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에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데 주로는 6월부터 10월 6개월 동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36명 발생을 시작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18년에 256명이 발생했고 지난 6년 동안 86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74명, 약 20%가 사망했습니다. 네, 참 치사율이 꽤 높은 질환이어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야산에서 벌목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소 피 참진드기의 생활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작은 소 피 참진드기는 이제 고라니,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 또 소, 닭, 양과 같은 가축, 또 사람을 포함한 이 동물의 피를 흡혈해서 생존하고 피를 흡혈할 때 SFTS 바이러스를 인체 내에 주입시켜서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고라니나 멧돼지 많이 다니는 야산, 구릉, 풀숲, 밭에 이 작은 소 피 참진드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주로 농사 또는 임업 종사자 또 뭐 도시민이라도 이제 캠핑을 하다가 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 피 참진드기에 이제 물렸을 때 발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농업, 임업 종사하는 50대 이상의 고위 연령층이 이 SFTS에 이제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걸리면은 10명 중에 2명은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인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야겠는데요. 이 SFTS에 감염이 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이 작은 소 피 참진드기에 물린 후에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4일에서 15일 동안 이제 잠복기가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고열, 오한, 두통, 심한 몸살 감기 증상입니다. 이어서 이제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설사. 그러니까 위장관 증상으로 이제 설사병처럼 오인될 수가 있고. 그렇겠어요.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피부 출혈 반점이 생기고 또 의식이 떨어지고 혼수, 경련, 신경계 증상이 나옵니다. 좀 더 진행되면 심장이나 콩팥 기능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사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초기 증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한 감기 몸살이나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뭐 야생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질병으로는 SFTS뿐만 아니라 쯔쯔가무시병도 알려져 있는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지금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병은 이제 털 진드기 이 진드기가 좀 다릅니다. SFTS를 매개하는 작은 소 피 참진드기와 다른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발병하는 것이 쯔쯔가무시 증이고 이 쯔쯔가무시 증은 이 들쥐의 털에 기상하는 털 진드기에 물렸을 때 그 리케치아균이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털 진드기는 우리 피부에 붙어서 한 2, 3일 이상 장기간 붙어서 흡혈을 하고 그 체액을 녹여서 먹기 때문에 이 물린 자국이 검은 딱쟁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쯔쯔가무시증의 이제 주요 증상은 진드기에 물리고 1 내지 3주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이런 몸살 감기 증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좀 다른 점은 발병 3 내지 7일 후에 이제 전신에 발진 같은 것이 돋고
앞서 말씀드린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린 피부 딱쟁이, 검은 딱쟁이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네. 한 80%까지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피부 딱쟁이를 보면 이게 쭈쭈가무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쭈쭈가무시증은 봄, 여름에도 이제 소수의 환자가 발생하지만 네. 주로는 85% 이상은 가을철, 10월, 11월. 보통 우리가 추석 때라든지 그렇죠. 가을 성묘 갈 때. 성묘 갔다 와서 이제 환자가 다수 발생이 되고 다행히 쭈쭈가무시증은 항생제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뭐 0.1%?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항생제 치료하면 쭈쭈가무시증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털진드기냐 참진드기냐에 따라서 질환이 이렇게 나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스스가무시병은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SFTS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SFTS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바이러스다 보니까 효과적인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병원에 빨리 오면 우리가 수액이나 전해질 영양 공급을 하고 혈소판이 떨어져 출혈이 되는 경우는 수혈을 하고 네. 또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상승제 같은 것을 투여해서 보존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SFTS 같은 경우는 보통 야외 활동 후 잠복기 1, 2주 이내에 갑자기 고열이나 몸살 감기,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의심이 돼서 네.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뭐 제대로 SFTS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참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 이 SFTS 말고 라임병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바야흐로 이제 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시대입니다. 그러네요. 이 라임병이라는 거는 1975년 미국 그 북동부 커네티컷의 라임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세균 감염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다가 2012년에 국내 발생이 처음 보고됐고 네. 현재는 매년 3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걸려서 온 분도 있고 국내에서 라임병이 발병된 분도 있습니다. 예. 이 경우도 이제 익소데스라고 하는 진드기에 물려서 이 라임병도 생기는데 네. 1 내지 3주의 잠복기 후에 역시 이것도 이제 피로감, 발열, 오한, 두통, 몸살 감기 증상으로 나옵니다. 좀 다른 점은 네. 특징적인 피부 발진과 관절 통증, 그다음에 신경계 증상이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측면입니다. 네. 이 피부 병변은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둥그런 관역처럼 보입니다. 꼭 무슨 그러네요. 양궁할 때 이 관역처럼 그러네요. 저거를 이제 유주성 홍반이라고 하는데 이 피부 병변이 라임병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안면마비, 신경계 증상, 또 심장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라임병의 경우도 예방 백신은 없지만 네. 항생제를 빨리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예, 참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사실 이 진드기가 무섭다고 한강이나 뭐 산이나 들이나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진드기 어떤 감염병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야외에서 농작업이나 피크닉이나 캠핑 갈 때 출발 전에 일단 온몸을 뭐 긴팔옷, 긴 바지옷, 양말에 바지단을 넣던지 피부를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챙인 넓은 모자. 예. 그리고 노출 부위는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서 진드기가 붙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야외 활동 중에는 풀밭에 눕거나 앉거나 옷을 걸어 놓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돗자리 깔고 그 위에 안전하게 앉으시고 끝난 후에는 돗자리 털고 햇볕에 말려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옷을 벗어서 털고 전신 샤워를 하면서 피부 곳곳에 진드기 물린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드기 물을 때 통증이 없습니다. 마취제를 쓰기 때문에 진드기 물려 있는 걸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면서 피부 곳곳에 진드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 진드기가 물고 있다면 그걸 함부로 그냥 끼면 안 되고 핀셋으로 몸통 하단을 잡아서 천천히 직각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둥이가 끊어져서 피부 안에 박혀 있으면 그 안에 역시 바이러스나 균이 있기 때문에 이 진드기 제거할 때도 유념하셔야 되고 만약 자신이 없으면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드기를 뽑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 SFTS는 또 환자를 돌보다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방 수칙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소 자동차는 어떤 원리로 에너지를 만드는 걸까요? 물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을 반대로 적용한 건데요. 네,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키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매연 대신 물이 나오는 동시에 모터를 구동시킬 힘도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수소차가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환경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이겠죠.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절한 기술과 확실한 안전제도가 정착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